저희는 전문가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듭 전해드립니다만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강영고가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폐유지를 싣고 다니던 화물차와 또 버스가 충돌했던 것이 1차 원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이제 주행하던 폐기물 수집 트럭이죠. 예. 집게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하고 이제 버스하고가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1차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걸로 현재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발생한 화재가 방음 터널 방음판 지금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고 있죠. 이제 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방음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연소 착화가 되면서 급격히 화재가 확대가 된 그런 화재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 교통소음을 사실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이 네. 방음 터널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 초기에 연기가 터널 안으로 순식간에 퍼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터널의 길이가 예. 830m 정도가 됩니다. 예. 1km보다 이제 조금 미만인 터널인데 아무래도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하고 뒤만 튀어 있는 밀폐 구조고 그렇죠. 예.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굉장히 강한 부력을 갖고 위로 올라가고 수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확산이 되고요. 더군다나 화재에 대한 하중이 높고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량이 많게 되면은 그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이 인명 피해도 커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추가로 궁금한 게 이 소방법상으로 보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소방 시스템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예.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어떤 방제 시설을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도로 예.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방제 시설이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관리 지침인데 예. 원래는 방음 터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제 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음 터널이 도심 곳곳 고속도로 곳곳에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인지가 되다 보니까 2016년도서부터 방음 터널에 이 도로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방음 터널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예.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검토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이런 형태로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방음 터널이 도로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지침에 일부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터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이 방음 터널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이 방음 터널을 이루는 구조 재질 자체가 철제 구조물에 거기 방음판이라고 하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불에 의해서 쉽게 연소가 되고 한번 불이 붙게 되면 급격히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위에서 불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과 차량이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재가 연소 확대가 되는 것은 차량을 통해서만 연소 확대가 되는데 예. 이런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음 터널 구조 재질 방음판으로 확대가 됐었으면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고 그 위에서 불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차량으로 굉장히 다수의 차량으로 급격히 확대가 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 특성이 있게 되는데 이런 도로 터널의 방제 지침에 방음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이 예. 방음 터널이 갖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떤 시설을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4등급인데 이것이 이제 연장 등급하고 위험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등급은 1등급은 터널의 길이가 3km 이상, 2등급은 1km에서 3km 정도, 3등급은 500m에서 1km.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발생한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830m 정도가 되니까 예. 3등급 정도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교통량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음 터널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재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화재와 가장 좀 비슷한 사례가 2020년 수원에서 네. 발생했던 방음터널 화재인데 그 당시에도 이 방음터널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취약했다라는 지적이 네. 분명히 나왔습니다.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방음터널이 도심 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음 터널이 갖고 있는 가장 화재의 취약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맞춘 어떤 대책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방음 터널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화재의 취약성은 플라스틱 방음판이 됨으로써 걔가 가연성 화재 하중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그런 화재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방음판의 재질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고시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KS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KS 기준에 보면 방음판의 재질은 크게 이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금속계 재질이 있는데 비금속계 재질이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거고 이 비금속계 재질을 또 따라 들어가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전면판, 후면판은 뭐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두께 얼마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카보네이트가 다 그 방음 터널의 방음판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방음 터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반 터널과 네. 다르기 때문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렇습니다. 투명 방음 터널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뭐 폴리카보네이트를 비롯해서 네. 뭐 플라스틱 수지나 네, 네. 아니면 유리 사이에 이 접합 필름을 넣은 접합 유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능한 한 예. 햇빛을 이제 투과를 함으로써 그 안에 그러니까 폐쇄감을 줄이고 이제 그 외부하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보통 투명한 재질의 그 방음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강화 유리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일부 외국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방음 터널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강화 유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화 유리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예. 무겁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고 관리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이제 가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받는 부담도 줄고 설치에 대한 용이성, 시공에 대한 용이성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강화 유리 같은 걸 사용하게 될 때는 네.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가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더 아무래도 견디는 견고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취약점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깨지는 거 말고는 강화유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 예.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방음 터널 같은 경우에 구조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철제 구조물에다가 이 방음판을 고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볼트나 이런 네. 것들을 고정시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철제 강제라고 하는 것은 화재에 의해서 취약하고 화재에 의해서 온도에 따라서 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무게가 무거운 것은 쉽게 훨씬 더 탈락할 수 있는 위험이 예.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화유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내화유리하고는 틀린 겁니다. 강화유리라는 것은 충격에 강한 유리를 이제 예.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저항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설치에 대한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방음 터널의 이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내부가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고 뜨거운 열기로 앞서서 증언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터널 천장이 녹아서 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초지는 완료가 됐고 하지만 또 이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열기가 안에 있다면 또 이렇게 불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구조적 재질 때문에 연소가 발생하면 그 위에서 불똥이라든지 그 위에 방음판 구조 재질이라든지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계속적으로 이제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화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완전히 됐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물이 지금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낙하물이라든지 붕괴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차량을 놓고 이렇게 대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찾으러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관계당국, 소방이나 관계당국에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럼 본인의 차량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궁금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폴리카보네이트가 이 가염물이 돼서 도로로 그 불똥이 계속 떨어졌다고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붓게 되면 녹아내리는 속도와 그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겁니까? 보통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이런 것들은 내충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충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렸을 때 부서지지 않는 성질을 내충격성이고 예. 그리고 흡입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음판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플라스틱계 재질에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얘는 급격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소 확대가 되고 그 연소 확대에 대한 속도들은 몇 배로 계속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열량이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게 확산이 되면서 밑으로 불똥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급격히 떨어졌을 때 밑에 차량이 있으면 차량으로 연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방음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화재 피해 상황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차량 내부에서만 사망자 5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상자도 여러 명 지금 네. 발생한 상황인데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차량 사고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방해하는 어떤 구조적인 뭐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음 터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음 터널이라고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재질,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들인 거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화재가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피해 규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사망자와 중상자 외에도 현장에서도 연기를 마신 분들도 많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화재 규모가 정말 컸던 만큼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망자는 5명이고 예. 중상자가 3명이고 경상자가 30여 명이 발생한 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를 흡입하는 경우에 연기는 크게 자극성 가스하고 비자극성 가스가 있습니다. 뭐 비자극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CO라든지 CO2, 이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인데 걔는 보통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제 자극성 가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섰을 때 이 기관지라든지 기관 예.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꼭 추가적인 인명 피해 소식이 좀 없기를 저희도 네.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터널 내 화재로 총 45대 차량이 소실된 네.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차량 종류까지는 지금 확인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전기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부에 배터리가 있어서 화재 그렇습니다.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이 전기차의 화재는 일반 차량하고 굉장히 내연기관 차량하고는 화재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좀 전에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가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주수에 의해서 쉽게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보통 전기차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을 할 때는 물에 담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서의 화재보다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현장에 전기차가 있었을 경우엔 화재 진압의 어려움 아니면 화재를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네. 내부에 계신 분들은 이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을 때와 또 꺼져 있을 때 이렇게 불이 옮겨 붙는 속도나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시동이 걸려 있을 때하고 꺼져 있을 때 뭐 크게 뭐 거기에서 예. 옮겨 붙는 속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무조건 몸을 먼저 대피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터널이라든지 이런 밀폐공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대피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도 중요하지만 터널에서 자동차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소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피를 하시고 대피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차량 키를 차에다가 놓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방대가 와서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인명 구조를 할 때 차량을 옮겨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티를 놓고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화재에 의한 연기라든지 열기는 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고 이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제트팬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류를 한쪽 방향으로 끌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류가 흘러가는 반대 방향 쪽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연기나 이런 것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